네, 강화된 대출 규제 2단계 스트레스 DSR 총부채 원리금 상환 비율이 어제 1일 시행됐습니다. 이제 수도권 주택담보대출 한도가 8월에 비해서 물론 좀 케이스 바이 케이스 개인마다 다르겠지만 대략 3,600만 원가량 줄어들게 된다고 합니다. 평균 소득으로 봤을 때요. 자, 앞으로 대출 규제 어떻게 바뀌고 집값에는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지 자세하게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정환 한양대 경제금융학부 교수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오늘 우리가 이야기할 게 2단계 스트레스 DSR입니다. 근데 이게 DSR도 어렵고 2단계 DSR, 스트레스 DSR 어렵거든요. 이렇게 하죠. 먼저 DSR과 스트레스 DSR을 먼저 설명해 주시고 그다음에 1단계, 2단계 가보도록 할게요. 자, 개념 정리부터 하도록 하겠습니다. DSR과 스트레스 DSR이 뭡니까? 일단은 DSR이라는 거는 네. 우리의 소득하고 원리금을 상환해 나갈 수 있는 어떠한 그 비율을 정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아무래도 이제 소득이 많다라고 하면은 내가 원금하고 이자가 있을 때 많이 상환할 수 있겠죠. 네. 근데 이제 반대로 이제 소득이 적다라고 하면은 원금과 이자를 상환할 수 있는 능력이 당연히 적습니다. 이 비율의 최대를 고정해 놨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어떤 이야기냐면 결국 내가 소득이 작다라고 하면은 그 비율만큼 내가 원금하고 이자를 상환해야 되는 양이 있는데, 이 원금하고 이자를 상환해낼 수 있는 어떤 부채를 낼 수 있는 능력이 내 소득에 의해서 제한이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근데 이제 기존의 DSR은 어떻게 보자면 내 대출 시점이 이미 정해지는 거거든요. 대출 시점에 금리가 정해졌기 때문에 내 원금하고 이자가 딱 정해져 있고, 내 소득하고 비교해봐. 국세청의 자료를 보면 내 소득이 얼마인지 나오니까 이 소득하고 원금하고 이자를 비교해 봤을 때 원금하고 이자의 어떤 비중이 소득에 비해서 40%가 넘으면 안 된다. 그러니까 40% 초과하게 되면은 이제 빚을 못 갚을 거니까 사실 못 갚는다는 이야기는 아니지만 가계의 어떤 빚의 부담이 너무 심하다 보니까 그런 것을 제한하자라는 그런 입장이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반면에 스트레스 DSR은 기존의 DSR이 조금 문제점이 있죠. 금리가 인하하고 있으면 상관이 없는데 네. 금리가 인상을 하게 된다라 그러면 이자 비용 같은 것들이 늘어날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입니다. 고금리가 된다라고 하면은 특히나 변동금리로 빌리신 분들은 네. 이자가 더 많이 내야 될 것이고요. 이 더 많이 내야 되는 이자를 감안해서 우리가 대출을 할 수 있는 한도를 정해줘야 되는 게 아니냐라는 큰 틀이 이제 흔히 말하는 스트레스 DSR, 우리가 금리가 올라갈 수 있는 스트레스 상황을 가정해서 결국은 대출 한도를 조절하자라는 그런 입장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DSR 분모로 우리가 계산하면 분모에 나의 연간 촌소득이 들어가는 거고요. 분자에는 내가 빌린 모든 부채를 일단 원리금으로 연간 원리금으로 상환을 해서 분모분의 분자가 돼서 현재 은행에서는 40%로 끊는 예, 거고요. 맞습니다. 이 금융권으로 가면 이제 50% 이렇게 좀 룸이 넓어지는데 이게 DSR이고. 근데 생각해 보니까 금리 인상기에는 이거 약간 계산을 다시 해야 되겠다라고 해서 일종의 가산금리를 이제 붙이는 거죠. 그게 스트레스 DSR. 이제 그다음 우리가 궁금한 게 어제부터 시행됐다는 2단계. 1단계는 뭐였고 2단계 이거 가산금리의 폭인가요? 이제 1단계, 2단계를 한번 설명해 주시죠. 앵커님이 정확하게 말씀해 주셨는데 가산금리의 폭을 어떻게 정하냐에 네. 대한 이야기입니다. 사실 모든 금융정책이라는 게 갑자기 이렇게 바뀌게 되면은 충격이 금융시장에 오래 갈 수 있다는 것들이 사람들의 인식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우리가 스트레스 DSR을 시행할 때도 이 가산금리, 앵커님 말씀하신 가산금리의 폭이 원래 지금 올려야 될 분량이 사실 1.5% 정도인데 네. 포인트라고 이야기하죠. 근데 1단계에서는 이것을 한 25%만 올리고 2단계에서는 50% 금리상으로 봤을 때 50%만 오르고 3단계가 되면은 이제 진짜 1.5%를 다 반영해서 올리겠다라는 게 기존의 1단계, 2단계, 3단계 아니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네. 그다음에 적용 대상 역시 1단계에서는 은행권 대출에서만 적용하겠다. 그다음에 은행권 주택담보대출이죠. 2단계에서는 은행권 주택담보대출 그리고 신용대출을 적용하겠다. 네. 그다음에 흔히 말하는 제2금융권의 주택담보대출도 적용하겠다라는 이야기였고 이제 3단계가 되면 적용 범위가 다 확장됩니다. 네. 결국은 주택담보대출, 신용대출, 기타 대출이 다 들어가게 되고 이것이 은행권, 비은행권 모두 다 진행되게 되는 이런 상황이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사실은
24년 그러니까 올해 이제 7월에 2단계가 실행이 됐어야 되는데 네. 이게 좀 주택 가격에 좀 부담이 되는 것이 아니냐. 그냥 흔히 말해서 집을 사려는 사람들에게 좀 부담이 되는 것이 아니냐라는 그런 의견들이 있으면서 7월에 하려고 했던 것이 9월에 늦어졌고 뭐 사실 3단계는 내년쯤에 아마 되지 않을까. 내년 초쯤에 아마 되지 않을까라고 예상하고 있는 것이 뭐 금융기관들의 평가, 뭐 전문가들의 평가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2단계에는 지금 가산금리를 얼마나 붙이는가 봤더니 수도권은 1.2%포인트, 비수도권은 0.75%포인트. 이게 1.5가 맥심이니까 거의 수도권은 다 갖다 붙이는 겁니다. 가산금리를. 이 정도까지는 맞죠? 예, 그래서 이제 2단계 작동을 2.5단계라고 하시는 분이 많습니다. 네. 원래 안대로라고 하면은 7월에 0.75%포인트가 붙였어야 되는데 수도권도요. 그렇죠. 수도권하고 네. 비수도권 상관없이 네. 0.75%포인트가 붙었어야 되는데 지금 수도권의 가계대출 상황이 심상치 않죠. 특히나 강남 4구를 중심으로 해서 부동산 거래 같은 것도 폭증을 하고 있고 이에 따라서 가계대출 문제가 심각하다 보니까 이러한 것들 결국은 집을 사려는데 빚을 안 내려는 사람들은 거의 없고 예. 자기 돈으로만 사는 사람들은 부족하기 때문에 이러한 가계대출의 규모를 좀 축소시키면서 흔히만 가계 신용 공급을 축소시킨다라고 이야기하는데 네. 신용 공급을 축소시키면서 뭐 주택 시장 안정화 그리고 가계대출 안정화까지 추구하기 위해서 특히나 부동산 거래가 활발하고 부동산 가격 상승폭이 높은 흔히 말하는 수도권을 중심으로 해서 이 스트레스 금리를 높였다. 이에 따라 간단히 얘기해서 대출 한조를 많이 줄였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시뮬레이션을 한번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게 이제 개인 소득에 따라서 천차만별이고 또 수도권, 비수도권에 따라 좀 다르기는 한데 수도권을 예를 들어서 저희가 한 소득 5천만 원 정도의 차주가 얼마나 2단계 시행 이후에 이 대출로 주담대를 통해서 내 대출이 줄어드는지 한번 좀 보여주시죠. 이 사례로요. 이제 뭐 변동금리 이용으로 하면은 지금 이제 소득 5천만 원 기준. 네. 그러니까 이거는 뭐 국세청 소득이라고 해서 이제 일반 소득이랑은 조금 다를 수 있고요. 그러니까 그런 소득으로 봤을 때는 변동금리 이용의 경우 3억 1천만 원, 5,500만 원까지 사실 1단계 어제 그저께까지 빌릴 수 있었습니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2단계가 시작되면은 제가 가산금리가 바뀐다라고 이야기했죠. 스트레스 금리가 수도권은 1.2%포인트, 비수도권 0.75%포인트가 붙으면서 수도권에 비해서 비수도권이 빌릴 수 있는 한도가 조금 늘어나는 양상을 보이긴 합니다.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스트레스 1단계 0.35%포인트에 비해서는 올라갔기 때문에 수도권에서는 한 2억 8,700만 원까지 빌릴 수 있고 예. 비수도권에서는 3억 200만 원까지 빌릴 수 있는 이런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혼합형 예도 나와 있는데 혼합형은 이제 고정금리하고 변동금리가 섞여 있는 것이고 변동금리와 고정금리가 섞여 있었다는 얘기는 고정금리로 비해 이미 결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네. 흔히 말해서 이제 스트레스 DSR 같은 데 할 때 어떻게 보면 조금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이런 측면들이 있었다. 아무래도 변동금리랑 고정금리의 차이 때문에 합친 것에 대한 의미 때문에 그렇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기존에는 3억 2천만 원이었는데 수도권에는 3억 300만 원, 비수도권에는 3억 1,200만 원 정도로 됐다. 그리고 주기형이라고 하는 거는 고정금리가 이제 5년마다 바뀌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될 텐데 원래는 한 3억 2,500만 원, 그다음에 수도권에서는 3억 1,500만 원, 비수도권에는 3억 2천만 원 이렇게 편차가 나면서 바뀌게 되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 핵심적인 사항은 수도권에서 많이 준다. 네. 비수도권도 역시 준다. 뭐 이런 정도로 아마 이해하시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연소득 한 5천만 원 되는 분들이 집을 사는 또 신용이 괜찮으신 분들입니다. 기존에는 3억대까지도 빌릴 수가 있었는데 이제 수도권에서 집 살 때 지금은 이제 9월 1일 이후로는 2억 8천만 원대니까 아까 얘기한 것처럼 한 3천만 원에서 3,500만 원 정도가 좀 줄어들게 되는 아마 이 대출 규제를 통해서 당국에서는 이제 가계부채 관리 또 집값 관리를 좀 하려고 하는 것 같은데 자 근데 또 한 가지가 이겁니다. 아직은 이제 내 모든 빚을 DSR 계산할 때 전세담보대출은 포함이 안 되죠. 그건 이제 끝판왕 때 들어가게 되는 건데 이와는 별도로 전세대출 자체를 또 규제한다. 이거 다른 얘기죠, 약간. 이건 뭡니까 지금? 예. 좀 다른 얘기라고 예.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앵커님이 말씀하신 건 전세 대출에도 DSR을 걸겠다라는 네. 그런 입장이라고 그건 이제 보시면 3단계잖아요. 3단계에서 할지 안 할지 약간 뭘 미정이요? 네, 조금 네. 미정인 상태인 것 같긴 합니다. 왜냐하면 전세 대출이란 게 아무래도 서민 대출에 가깝다라 네. 보니까 그리고 만기가 2년이다 보니까 DSR을 거는 것에 대해서 약간은 의미가 없다. 부담스러워하는 네. 측면들이 있어가지고 그 부분은 계속 논쟁이 3단계 할까 말까 논쟁이
상징이 되는 이런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사실은 일반 대출도 줄이고 이러한 DSR 말고 다른 방식을 동원해서 전세 대출에 대한 어떤 규제 같은 것도 강화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따로 하는 거죠. 따로 하는 예. 겁니다. 은행권에서 결국은 자발적으로 이제 규제 같은 것을 좀 어떻게 보면은 은행도 결국은 시스템 리스크 안정에 협조를 해야 되는 이런 상황이고요. 예. 이런 협조 차원에서 자발적으로 한도 축소 방법이라든지 전세 대출 감소 방법, 그러니까 늘어나는 것을 축소하는 방법들 연구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가장 쉽게 어떻게 보면 DSR의 적용 폭을 높이는 방법은 우리가 상환해야 되는 원금의 양을 늘리는 방법이 있습니다. 예. 원리금에 특히 늘릴 수 있는 방법은 만기를 줄이는 겁니다. 예. 만기를 줄이게 되면 보통 어떻게 되냐면 원금을 갚아야 될 시점이 원금이 갚아야 될 시점이 빨라지기 때문에 원리금 부담액이 늘어나게 되고요. 이에 따라 DSR의 효과를 높게 늘릴 수가 있는데 결국 예전에는 50년짜리 많이 했다고 50년짜리가 나가면서 주택 가격을 상승시켰다. 만기 50년짜리 대출들이 많이 날아가고 있었다고 이야기하는데 문제다 막 그랬잖아요. 문제다. 이게 예. 너무 어떻게 보면 주택 시장을 부추기는 것이 아니냐라는 얘기가 있었는데 사실 KB라든지 뭐 신한은행 이런 데를 중심으로 해서 50년 만기 상품을 30년만 팔겠다. 이에 따라서 원리금 상환 비율 DSR 규제에 보다 적극적으로 적용되게끔 하겠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네. 그다음에 주담대가 사실 주택을 살 때도 쓰지만 집을 이미 가지고 계신 분들도 생활 자금을 위해서 자기가 그러니까 흔히 맞습니다. 말해서 예. 급하게 급전이 필요하다라고 이야기하면은 그걸 위해 또 빌려야 되거든요. 네. 근데 이 급전의 한도 역시 1억으로 제한하겠다. 1억 이상 빌려주진 않겠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다음에 전세 대출 같은 경우에 있어서도 KB국민은행 같은 경우에는 흔히 말하는 증액이라고 이야기하죠. 예. 전세 대출을 새로 할 때 얼마나 더 빌려줄 것이냐에 대해서 기존 전세 대출에 비해서 늘어난 분만큼만 딱 대출해주겠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고 그 위에 그 집을 매매하거나 혹은 다시 전세를 연장하는 이런 정상적인 거래 위에 임대인이 바뀐다든지 이런 거래에 대해서는 전세 대출을 해주지 않겠다라는 그러니까 기존의 전세 대출을 새로이 해주지 않겠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하면서 전세 대출에 대해서 총량 규제 같은 것 일종의 뭐 총량 규제 같은 것들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우리은행 같은 경우에는요, 지금 초강수를 두고 있는데 수도권에 집이 있는 분들은 추가적으로 추가 주담대가 안 됩니다. 우리은행에서는. 그리고 이분들은 전세 대출도 지금 우리은행이 가장 강력한데 전면 중단을 했다고 합니다. 이제 그만큼 당국에 협조적으로 나간다는 게 우리은행의 방침이기도 한데 이제 우리은행 거래하시는 분들은 꼭 기억해 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이런 이유가 있었죠. 5대 은행의 가계 대출을 좀 보니까 5월에 5조 늘고요. 6월에 거의 6조 늘고 7월에 7조 늘고 8월 8조 3천억이 늘었습니다. 8월에. 야, 이렇게 되니까 이제 당국도 걱정도 되고 빚이 이렇게 늘어나서 되냐? 어떻게 보십니까? 이제 9월이 되면서 2단계 스트레스 DSR. 근데 말씀하신 대로 거의 이제 2.5 조금 더 강력하거든요. 가계대출 좀 잡을 수가 있을까요? 어떻게 보세요? 이것은 우리나라 지금 가계대출의 문제가 가계대출 자체와 흔히 말하는 금리 메커니즘에 의해서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부동산 시장에 의존을 하고 있다라는 게 가장 큰 문제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최근에 이제 거래량 같은 것들이 나오는데 서울 부동산 거래량이 10,000건을 넘었다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면서 사실 부동산 시장이 너무 활발한 것이 아니냐라는 그런 이야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것이 일종의 착시일 수도 있는 것은 이제 스트레스 DSR이 이제 시행된다고 예견이 되면은 미리 또 집을 사고 파는 경우들이 많아서 거래량이 좀 늘어난 게 아니냐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겠지만 아무래도 이제 추세가 잡히는 것이 확인되지 않으면 가계대출의 어떤 수요는 늘어날 수가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게 어떤 이야기냐면 집이 거래가 많이 된다는 것은 집값이 빠르게 올라갈 수 있다는 거고요. 집을 사려는 사람들이 좀 무리해서라도 살 수밖에 없는 구조가 된다. 결국은 빚을 낸다는 거죠. 빚을 더 내거나 내가 생활비를 좀 더 줄여서라도 집을 사겠다. 아까 뭐 사실 뉴스 전 앵커님하고 좀 이야기했는데 교육비 얘기도 하고 이런 얘기를 했는데 교육비를 줄여서라도 집을 사야 되는 시점이 오는 게 아니냐라고 생각을 하게 되면은 모든 자산들을 끌어모아서 집을 살 수밖에 없는 구조가 될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사실은 이번에 가계대출을 옥조이는 것은 흔히 말하는 신용 공급을 줄이면서 이런 부동산 시장에 어떠한 가격 상승을 막겠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인데 이것과 더불어서 뭐 정부의 여러 가지 정책들이 곁들여져 결국 부동산 시장이라는 원천적인 것을 빨리 잡고 해야 이제 보다 빠르게 안정화될 수 있지 않을까. 결국 스트레스 DSR 시행 이전에 일부 수요가 몰리면서 가계대출 같은 거 늘어난 것 측면 그리고 그러니까 5조, 6조, 7조, 8조 그러니까 달별로 딱딱 맞게끔 지금 늘어났는데 그만큼 빨리 늘어나는 측면도 있지만
아무래도 부동산 시장 자체의 어떤 불확실성, 그리고 변동성이라 그러죠. 이 변동성이 큰 상태이기 때문에 네. 정부에선 유의 깊게 모니터링하면서 부동산 시장을 어떻게 잡고 가계대출 정책을 함께 옥저이면서 어떻게 가계대출 증가세를 막고 네. 집값을 안정해야 되는 목표가 같이 있다라고 아마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교수님 이건 어떻습니까? 우리의 부동산 이제 규제가 늘 좀 후행적이다. 그래서 집값을 못 잡지 않았느냐? 선제적이어야 된다. 바로 이거를 2단계, 2.5가 아니라 3단계를 그냥 들어가야 되는 시점이 아니냐라고 걱정하는 분들도 계시거든요. 당국은 좀 약간 당혹스럽기도 한데 3단계, 그러니까 3단계 스트레스 DSR 조기 도입 어떤 입장이시고 이거 해야 어떻게 보세요? 예? 저는 뭐 개인적으로 해야 된다라고 예, 생각하고 잡으려면 집값을. 잡으려면 예. 해야 된다라고 하고 있고 지금 신용 공급 차원 DSR이라는 것은 신용 공급 차원에서 어떻게 보면 스트레스 상황을 더 주면서 좀 줄인다는 입장이고요. 예. 정부의 공급 대책도 내놓고 이게 전면적으로 잡지가 않으면은 지금 사실 공급이 약간은 불확실성이 있기 때문에 주택 가격을 잡기가 쉽지 않고 시장에 확실한 시그널을 주면서 앞으로 이제 대출을 좀 덜 해줄 것이고 네. 대출하기 힘드니까 조금 이따 집을 사라. 그러니까 집이 또 나중에 재건축 같은 것들이 2030년 되면은 네. 분당이라든지 이제 일기 신도시에 대한 재건축 이런 것들에 대한 얘기가 계속 나올 거니까 조금 미루라는 시그널을 계속 그렇죠. 줘야 되는 것이 아니냐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3단계 스트레스 DSR 자체도 결국 보자라고 하면은 이제 기존의 금리에서 1.5% 그러니까 원래 금리에서 1.5% 정도 더 올리는 것이기 때문에 효과 자체가 그러니까 아까 지금 반토막 나는 건 아니죠. 반토막 예, 나는 건 대출 아니기 금액이. 대출 금액이 반토막 예. 정도로 네. 그 정도 총량 규제로 들어가는 네. 것은 아니기 때문에 아무래도 정부에서 보다 더 적극적으로 할 필요가 있다. 조기 도입을 해서 빠르게 안정시킬 필요가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또 미래에 이렇게 내릴 것이 예측이 되면 또 추가 수요가 몰리면서 또 가격을 부양시키는 이런 부정적인 효과도 있기 때문에 네. 2단계, 3단계 빠르게 가면 물론 이제 정부의 정책의 신뢰성이라는 측면도 있지만 어떤 부동산 시장에 대한 위급성 이런 것들을 고려하자라고 하면은 규제 당국에서 조금은 빨리 나갈 필요성도 분명히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3단계 DSR 계산할 때 전세담보대출도 넣어야 된다. 이제 이런 의견을 주시는 분들도 있고 또 하나 의견이 지금 우리가 DSR이라는 건 소득 대비 대출을 자르는 거잖아요. 집값 대비 자르는 우리가 LTV라고 하는데 LTV까지도 요번에 그러니까 집값 대비 얼마 이 비율도 같이 건드려야 되지 않겠는가 선행적으로. 이건 어떻게 보세요? 사실 이제 집값을 잡으려 그러면 모든 네. 수단을 다 동원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고요. 그다음 뭐 부동산 세금이라든지 이런 규제가 아니라 어떻게 보자라면 우리가 시장 메커니즘 통해서 신용 공급 같은 측면에서 확실하게 보여줄 측면은 있다라고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사실 2022년도에 집값이 또 너무 떨어질 기미를 보이니까 정부가 LTV 규제를 좀 완화했거든요. 예. 뭐 규제 지역 0%였는데 뭐 30%까지는 해주겠다라고 하면서 좀 완화적인 기조로 가면서 또 이것이 이제 약간은 조금 더디게 반응하면서 예. 최근에 집값 상승을 조금 올리는 측면들이 있는 것이 아니냐라는 사실 의견들이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DSR뿐만 아니라 LTV 규제 지역 같은 데도 네. 사실 많이 축소시켰는데 다시 늘리고 그다음에 LTV 규제 같은 것도 보다 적극적으로 도입을 함으로써 그리고 LTV 규제를 보다 적극적으로 도입한다는 얘기는 기존에 뭐 10억짜리 집을 사면은 7억까지 돈을 빌릴 수 있었는데 네. 이것을 뭐 4억이라든지 네. 아예 못 빌리게 막는 이런 규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이런 것들을 조금 적극적으로 도입해서 가계부채를 안정화시킬 필요성은 분명히 있다. 그리고 가계부채가 안정화돼야 사실은 뭐 결국 우리나라 경제에 가장 중요한 기준금리 소비 민생 안정도 되죠. 예. 민생 경기도. 예. 예, 민생 경기에 굉장히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또 기준금리 이런 것들이 원활하게 내려갈 수가 있기 때문에 빠르게 잡고 기준금리를 내릴 수 있는 환경들을 조성을 해야 되는 게 아니냐. 뭐 개인적으로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정도까지 대책을 놓고 보시면은 어떨까요? 좀 집값 잡기에 좀 도움이 될 수 있을지. 그리고 좀 또 하나가 서울하고 수도권 일부 지역만 또 이렇거든요. 지방 쪽만 가도 아마 이 뉴스를 좀 보고 계시는 시청자분들이 부산만 해도 우리는 과열이 아닌데 또 이렇게 이야기를 하신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참 이 같은 뭐 DSR 실시도 당국도 고민이 되는 거죠. 이 두 개를 좀 결합할 수 있는 그런 묘책은 또 없을까요? 사실은 이 말씀하신 대로 수도권이 너무 많이 오른다라는 네, 얘기는 계속 서울. 나오고 있고요. 네. 수도권에 특히 신축 아파트에 대한 네. 수요가 굉장히 많이 늘어나고 있다. 신축 아파트의 공급이 한동안 안 됐고요. 뭐 전 정부에서 사실 좀 짓지 못한 측면들이 분명히 있어가지고 그때 공급이 원활하지 않았던 것이 이제 효과가 좀 나타나기 시작하면서 이제 신축이 좀 부족하니까 집을 사야 되는 것이 아니냐라는 네. 의견들이 좀 나오고 있는 것이 분명한 사실이거든요. 결국은 이
공급의 문제인데 수도권에 대해서는 공급을 좀 빨리 늘릴 예. 필요가 있고 특단의 대책을 세워서 그래야 우리가 좀 살고 싶어하는 평형들이 조금 안정이 돼야. 예. 그리고 부동산은 뭐 부동산 전문하시는 분들이 훨씬 더 잘 알긴 하겠지만 이게 아파트 가격 같은 경우에는 층위를 매기기가 쉽습니다. 층위를 매기기가 쉽다는 얘기는 1등부터 꼴등까지 이게 그 가격의 차이가 상대적으로 쭉 정의가 돼. 왜냐하면 통계도 잘 나오니까요. 예, 그리고 비슷한 모양으로 비슷한 건데 입지만 바뀌어 있기 때문에 예. 위에 상단이 올라가면은 또 아래까지 쭉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는 이런 구조고 특히나 이제 신규 공급이 없다라 그러면 신규 공급이 없으면은 이러한 구조들이 너무 명확해지기 때문에 그렇죠. 신규 공급이 있으면 이 사이사이에 껴가면서 집값이 벌어지고 이런 것들을 완충을 해줄 수가 있는데 예. 그런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모든 힘을 동원해서 지금 가계 부채를 잡아야 되고 집값을 잡아야 되는 게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안 그러면은 기준금리를 내리는 기준금리를 내리는 시점들이 자꾸 늦어지게 되면서 네. 그리고 기준금리를 내린 시점이 늦어질 뿐만 아니라 기준금리가 빠르게 못 내려가면서 한 번 내리고 두 번 내리고 세 번 우리가 사실 중립금리가 2%라고 이야기하는데 지금 많이 높기 때문에 이걸 빠르게 가야 되는데 이런 것에도 저해가 될 수 있기 때문에 빠르게 잡을 필요성이 분명히 있다. 그래서 이 사실은 수도권에 적극적으로 공급을 해서 네. 가격을 안정화시켜서 이제 지방과의 차이 역시 줄이는 이런 전반적인 시스템을 구축해야 되는 게 아니냐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짧게요. 뭐 시간 관계상 한국은행도 이창용 총리도 계속 지금 여기 보고 있잖아요. 이런 상황에서 금리 인하 미국이 한다라고 하면 우리도 할까요? 어떻습니까? 또 자극할 것 같은데요, 대출 수요를. 그래서 사실 뭐 8월 금통이 나왔을 때 10월에 내리는 것이 뭐 자연스러운 것이 아니냐라는 의견들이 했지만 지금 최근에 뉴스에서 나오는 것들은 또 요번에 8조 이상 가계부채가 늘었다라고 이야기하니까 8월에요. 네. 8월에 8조 이상 가계부채가 늘었다라고 이야기하니까 이것을 또 보고 잡히는 것을 좀 보고 해야 되는 것이 아니냐. 그래서 10월에 못 내리고 11월에 금통위에서 내려야 되는 것이 아니냐라는 의견들이 또 나오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네. 그만큼 이제 가계부채의 문제가 위중하고 부동산 시장이란 것이 가계부채를 폭발시킬 수 있는 어떤 기폭제의 역할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정부에서도 예의주시를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이런 가계부채가 잡히지 않으면 지금 9월 대책 때문에 어느 정도는 잡힐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네. 그다음에 기존에 많이 나갔던 것들 좀 줄어들면서 안정세가 될 거라는 예측은 하고 있지만 예측은 예측이고 실현될 때까지 조금 시간을 봐야 되긴 하거든요. 이런 것을 보면서 아마 결정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지금 내수 경기만 놓고 보면 한국은행이 금리 인하를 해야 되는 것이 맞지만 만에 하나 금리 인하를 통해서 또 이런 부작용들, 가계부채, 또 집가 상승이 나온다면 조금 더 한국은행이 홀딩하면서 지켜볼 그럴 가능성도 남아 있다. 이런 분석까지 해주셨습니다. 자, 지금까지 도움 말씀 주신 이정환 한양대 경제금융학부 교수 여기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감사합니다.